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은둔의 지도자, 신비롭거나 기괴한 이미지까지 주던 북한 지도부가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때와 같은 기차 방문인데요. 비핵화뿐만 아니라 중국과 냉랭했던 관계 복원, 그리고 북한 경제 재건과 새로운 경제 협력에 대한 다양한 기회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진정되고 남북 정상 또 북미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한반도 주변 국제 정사도 변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가 주는 경제적인 여파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 패러다임을 통해서 산업과 경제를 비롯한 문화, 생활까지 바뀌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초연결성, 초지능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AI나 IoT 같은 얘기가 되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차근차근 배워가면 곧 우리에게도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이 지식 창고의 역할을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국회도서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심 국가도서관, 천명한 국회도서관 허영범 관장,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제수사대, 날로 진행하고 있는 불법금융범죄 피해 사례와 예방법,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정상이 된 후 김정은 위원장 7년 만에 해외를 나간 일이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 추진 이야기가 명확하게 확인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중 관계 개선이라는 건 또 다자간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기회도 될 수 있는데요. 우린 지금 4월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요. 5월 아직 불확실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기대가 있습니다. 압록강변의 북중 접경도 들썩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경기 침체, 경제 침체에 힘들고 있는 북한, 새로운 기회의 변화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정세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목적 또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될지까지 한번 여러 가지 범위를 넓혀서 이 사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정말 이 방문하고 있던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평양으로 떠난 뒤에야 한국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중국 네. 베이징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도 만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많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이렇게 급박하게 중국이 지난 6년간 만나주지 않았던 김정은을 만났고요. 김정은 역시 상당히 급한 마음으로 중국을 달려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북한이 독자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약간 소외된다 하는 그런 인상을 이번 기회에 좀 불식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네네. 북한은 좀 상당히 깊은 전략적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두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북한과 미국이 만났을 때 어떤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게 잘못된다면 결국은 미국의 최후 통첩처럼 북한이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서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기존의 북중러 라인을 복원시키는 게 더 자신들 전략 구사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자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급격하게 양자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비핵화라는 게 사실 핵심 화두입니다. 북한의 지도체계 어떤 유훈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와중에 좀 중국이 한 발 떨어져 있었던 부분들을 만회했고, 또 북한도 여러 가지 좀 보험을 드러났다, 이런 의미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비핵화 추진을 이번 자리에서도 명확히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북한은 사실 핵에 굉장히 모든 걸 걸어왔었는데 비핵화가 지금 일종의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비핵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네. 이 비핵화는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 그 다음에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핵을 완성한 상태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비핵화를 진행하겠다. 네. 즉 그런 의미가 상당히 깊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핵을 폐기하는 걸 전제로 한 비핵화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불능화시킨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군요. 그러니까 뭐 늘 얘기하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네. 완전히 핵을 폐기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똑같은 비핵화를 천명했다고 해서 네. 그것이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다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요원으로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계속했다. 물론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의 비핵화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핵을 가질 수 있는 미군의 비핵화도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런 점에서 중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하고 일치된 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양자 간의 공통된 인식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북한 비핵화는 육자회담 과정에서 선대의 요원이다, 이거를 이미 육자회담 할 때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색다른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네. 이번에 한미가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면 비핵화로 갈 수 있다. 이 단계적 네. 조치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네. 새롭게 북한이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으로 우리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줘라. 우리가 보통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부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미국은 볼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위 행동 대 행동 원칙이나 이런 건 전혀 접수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사실 예비회담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 지금 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행동이 가능한 비핵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먼저 북중은 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됐습니다만, 일단 우리 정상도 남북 정상회담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능이냐, 당장 무기화된 핵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냐를 놓고 사실은 경제적인 원조라든가 경제적인 경협이라든가 이런 뭔가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본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보면 단계적 조치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정부는 최소한 동결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동결을 하려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어느 정도인지 사찰을 해야 됩니다. 네, 실사를 해야 되는군요. 네, 실사를 해요. 이전에도 IAEA 사찰을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꼬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이 조금 완화된다면 우리가 핵을 검증받겠다. 거기에 1차적으로 보상을 해달라. 그 보상 같은 경우는 대북 경제 제재를 좀 완화시키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IAEA 사찰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찰받는 대신에 당신들도 우리에 대한 완벽한 위협에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게 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비핵화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정부 말대로 북중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비핵화를 향해서 간다는 데 대해서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 암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또다시 시간 끌기가 되고 잘못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미국이 판단을 내리면 더 강경 정책으로 나가시요.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질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네, 북미 수교 같은 것들도 좀 회담장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요?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핵 불능 상태로 가면 북미 수교 가능하죠. 그리고
평화협정 요구에 대해서 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북미 수교가 되면 서로 상호 불가침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이 북한도 방어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하면서 미군의 어떤 주둔 지위를 인정해 주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묘안이 나와야 소위 그 비핵화 방향으로 이게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핵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지금 교수님과 먼저 앞부분에 분석을 했고요. 리설주를 계속 동행을 하면서 정상 국가적인 면모, 즉 보통 정상적인 외교를 하는 다른 국가들과 우리도 같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개선 욕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좀 지렛대 역할을 한국이나 또 미국 정상들한테 좀 할 수 있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에도 베이징 실리콘밸리까지 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만 평화적으로 관리만 된다면 올림픽 개최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핵 있는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얼토당토하는 나라가 아니고 정상 국가로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소위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고 중국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압박이라고 하지만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틈에 자국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외교적 수단, 해결 수단에 참여하니,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 결국은 더 많은 경제 원조를 얻으려는 노력,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중국도 당신들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간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실리콘밸리잖아요. 중국의 AI 산업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중국도 그런 일정을 안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분명히 이 핵이라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뭐랄까요, 이 뇌관처럼 작용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 정상국가로서의 교역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말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게 좀 가장 관심사일 겁니다. 좀 우리도 중국과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국제적인 합의, 이를테면 각 국가가 모두 불만이 없는 상태여야 이게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텐데 어떻습니까? 좀 어떤 준비들 더 필요할까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흡수하거나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공존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주변국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이 없어져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압박과 제재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북한의 태도가 변한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지금 다시 북핵 문제에 키를 쥐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한테 한국의 의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지금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까지 갈 문제가 아니고 비핵화라는 큰 원칙을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입장을 미국과 중국한테 전달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끌고 가는 중간적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멘텀으로 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원칙을
지향하는 그런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 네네.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이 남북 고위급 접촉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 드디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대한 목적지가 아니라 갈 수 있는 곳부터 명확하게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외대 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귀를 활짝 열어둔 코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메시지,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패싱입니다. 패싱이 뭘까요? 예, 영어로 패스, 지나치다 이런 말이죠. 패싱, 지나감, 무시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코리아 패싱, 차이나 패싱, 재팬 패싱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제된다라는 건데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나라도 이 이슈와 상관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꼭 빼고 이 이야기를 논의하냐 이런 말할 때 바로 코리아 패싱 논란이 나왔었죠. 물론 정쟁에서 사용된 용어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미국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왜 우리를 빼냐 차이나 패싱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이 재팬 패싱을 좀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게 역사가 있는 개념입니다. 1998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건너뛰고 중국만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일본 언론들이 표현한 게 바로 재팬 패싱, 즉 일본을 지나쳤다, 일본을 배제했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패싱 사실은 별일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 배제되거나 그 문제에서 주요한 언론을 갖지 못하게 될 경우 자국의 이익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일본이 과연 소외되어 있고 패싱되어 있는 건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바라봤을 때 차이나 패싱, 코리아 패싱, 재팬 패싱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현재의 여러 가지 안보 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받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40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뭘까요?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국민소득 $10,000, $20,000 굉장히 큰 목표처럼 다가왔는데 $30,000 시대 열린다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 발표를 보니까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GNI가 29,745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전에 27,681달러였으니까 7.5% 증가한 건데요. 이 증가율은 2011년 9.6%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네. 이 국민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합친 건데요. 네. 국민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누면 그게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국민소득이 늘어난 건 일단 지난해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세를 보인 영향이 컸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득 자체가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달러 대 원화 가치가 연평균 2.6% 상승했으니까 그 덕에 달러화 기준의 국민소득이 늘어난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30,000 시대라는 게 어떤 목표처럼 다가왔는데 곧 다가오겠네요. 네,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0,000까지 255달러 정도 모자른데요. 네. 올해도 경제가 3%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1인당 국민소득 역시 $30,000는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6년 $20,000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30,000 고지를 달성하는 건데요. 국민소득 $30,000는 보통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보거든요. 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라든가 환경 같은 곳에 신경을 쓸 여러 개 많아지니까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이제 주요 길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8개 국가가 국민소득 $20,000에서 $30,000로 가는데 평균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거기서 이제 2년 더 걸린 거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하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동안에 잠재 성장률 계속 하락하고 뭐 딱히 성장 동력 찾지 못하고 뭐 이러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이런 평가도 많았었죠. 네네.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뭐 당당하게 합류를 하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다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 경쟁력을 볼 때 국민소득과 함께 적정 수준의 인구 경쟁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실제로 인구가 많으면 국민소득이 적고 국민소득이 높으면 인구가 적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위스나 홍콩, 스웨덴 이런 데들이 국민소득은 높지만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네.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6개국밖에 안 되는데 네네. 뭐 이걸 이제 30, 50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아마도 한 7번째 30, 50 클럽에 가입하는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총소득을 인구로 나누니까요. 이 나눈 숫자는 인구가 많을수록 사실 불리할 수 있는데 인구가 5천만 명 되는 나라 중에 6개, 우리가 7번째 참 뿌듯하기도 한데 이 뉴스 보고 마음은 뿌듯한데 지갑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국민소득 관련 지표 좀 세세하게 뜯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는데 가계와 기업의 비중은 좀 줄었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제 소비나 저쪽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건데 정부의 세수 증가 때문에 정부의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에서 피용자 보수 비중도 0.3%포인트 줄었는데 네네. 이 피용자 보수라는 거는 임금 급여와 사회부담금 등을 다 포함합니다. 반면에 기업의 영업 잉여는 0.4%포인트 늘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지난해 기업들이 수출 잘 되면서 이익은 늘었는데 이게 이제 임금 인상이라든가 일자리 창출로는 다 연결이 안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노동소득 분배율로 볼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요. 소득이 변변치 않으니까 저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총 저축률에서 가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8%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체감 실업률 높고 지금 뭐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계 살림이 이렇게 팍팍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다고 해도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이런 자조도 나옵니다.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자, 국세청이 칼을 또 뺐습니다. 강남의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집값하고 연관이 있겠죠? 네, 이 정부의 집값 잡기에 맞물려서 국세청 세무조사도 계속 이제 병행이 됐었는데요. 국세청이 강남 4구 등 이제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을 상대로 5차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정한 1,300여 명 외에 이제 추가로 증여세 탈루 뭐 이런 혐의가 포착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네. 조사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대략 이전과 비슷하게 한 200명에서 300명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하는 DH 자이개포 뭐 분양 로또 분양 이런 걸로 아주 굉장히 뭐 청약자들 몰렸잖아요. 이게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아파트인데도 최소 현금 7, 8억 원 들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되기도 하고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20대 여러 당첨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를 위한 잔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고가 분양에 당첨된 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탈루 혐의가 있는지 꼼꼼하게 보겠다고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보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청약 당첨자들도 대상에 좀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돈이 아니라 집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돈의 출처 엄격하게 볼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나요? 아무래도 1인당 국민소득 3달러 코앞 이 뉴스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3만 달러 돌파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해도 정작 내 소득 줄거나 나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뭐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3만 달러라는 멋진 이 장식이 아니라요. 실질적인 삶의 개선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뉴스 감사드립니다. 권소연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2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가을 하면 책 떠올리는데요. 책은 사계절, 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앞에 있을 때는 책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있을지, 지식이 있을지 들여다봐야겠죠. 한국 사회는 변화의 사회입니다.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변했고 또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 이후에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에 던져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회자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데 아직도 정확히 이게 뭐냐라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초연결과 초지능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와닿지는 않죠. 그러면 역시 공부해야 됩니다. 책 읽고 지식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앞장서서 이해하게 하는 그 임무를 맡겠다라고 선언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도서관입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이 학위 논문 때문에 자료 찾으러 몇 번 간 적이 있어서 아는데 네.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먼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입니까? 예, 국회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국회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네. 이 우리나라에 이제 양대 국가 도서관이 있죠. 네. 지금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네. 우리 이제 정부에 소속돼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이고 또 우리 이제 국회도서관이 있는데 네. 그 양대 기관이 이제 국립도서관인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네네. 거기는 의회 중심 사회라서 그런지 네. 국립중앙도서관이 별도로 없고 그 나라에 이제 미국 같으면 연방의회 도서관, 네. 일본은 국회도서관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회도서관은 올해로 66년이 됐고요. 아유, 오래됐네요. 예, 네. 52년 부산 전시 시절에 네. 생겼고요. 지금은 직원이 한 370명 되고요. 네네. 장서가 한 620만 권 되고요. 아유, 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도서관은 아무래도 입법부에 있는 도서관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일반 국민들에게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입법 지원 기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술 연구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되어 왔고요. 우리나라에서 학술 연구 정보에서는 압도적인 네. 지식 정보량을 네네.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좀 가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모든 여러 가지 산업 또 일들 모든 것들이 법적 근거 위에서 되는데 그 법을 만드는 곳이 입법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 여러분도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요 65년 역사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국회도서관 이러면 다들 뭐 국회의원 전용인가 이럴 텐데 절대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초등학생부터 네네. 과거에는 대학 원생 이상만 네네. 좀 그랬죠. 이용하게 됐는데 점차 확대돼서 이제는 대국민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올 수 있고요. 네. 또 어린이가 와도 어린이들이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이 네. 따로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직접 요즘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 하루 평균 직접 찾아오시는 분만 해도 한 3,000명 하루에 네. 굉장히 많죠. 예, 이게 열려있는 도서관입니다. 맞습니다.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회 잘하고 있나 좀 이렇게 날카롭게 보시면서 국회도서관 가보시고요.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 중심 도서관이다 이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서관 그러면 왠지 책들이 가득 쌓여있고 좀 조용히 공부하는 곳 같은데 4차 산업혁명을 연관 지으셨어요. 어떤 의미의 변화라고 보면 될까요? 요즘 그 도서관이 말이죠. 네. 이제 뭐 일반 우리 동네에 있는 뭐 동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도서관하고 달리 네. 우리 국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름만 도서관이지. 네네. 사실 하는 일은 뭐 IT 회사 비슷합니다. 요즘. 아, 네. 왜 그러냐면은 네네. 이게 이제 인류사의 도서관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책의 형태로 인류가 이제 축적한 지식 정보를 그렇습니다. 담아서 보관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 책 자체로 이용하지 않고 이 책을 전부 디지털화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네.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게 압도적이죠. 지금 우리 도서관의 경우는 네. 하루에 직접 와서 책을 보시는 분은 3,000명이지만 네네. 인터넷을 통해서 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접속하는 분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수만 명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식 정보, 디지털화된 지식 정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거든요.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뭐 인공지능이니 클라우드니 빅데이터니 이런 것 네. 전부 그런 지식 정보 데이터를 기반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그렇죠. 이용하고 짜집는 그러니까 결국은 거니까요. 도서관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지식 정보 데이터의 보고고요. 네. 산실이고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네. 4차 산업혁명과 직결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빅데이터다, 클라우드다, 뭐 인공지능이다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데 네. 우리 도서관, 국회 도서관 안에서는 이미 그것이 네.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만 같은 이름의 도서관이지 네. 뭐 정보통신
무슨 뭘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맞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은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고요. 지금 허영범 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지식과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 또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이런 걸 적용한 사례도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뭐 신기술 같은 것도 시연도 했던데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국회 도서관의 경우를 예로 들면 네네. 이 데이터 융합 분석과라는 게 생긴 지가 벌써 2년 됐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은 네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빅데이터 하면은 남의 얘기 같지만 저희들은 벌써 2년 전부터 이걸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네.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2월 1일 날 우리 이제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그때 맞춰서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걸 오픈했는데 좀 말은 좀 어렵지만 뭐냐면 국가적으로 가진 학술 정보를 네네. 클라우드라는 제3의 공간에다가 올려놓고 네. 다른 그런 걸 필요하는 기관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가 실제로 지금 이용되고 있고요. 네네. 또 아까 이제 애트리하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애트리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전자통신 연구 그렇죠. 국책기관 아닙니까? 이것도 작년부터 우리가 엑소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인공지능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게 뭐냐면 네. 엑소브레인이라는 거는 브레인 밖의 브레인이라는 뜻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뇌 밖의 뇌라는 뜻인데 그렇죠. 여기서 뭘 하냐면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을 개발하는데 이 엑소브레인이 법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네네. 우리가 법률 데이터를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국민에게도 완성품을 보일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 요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외국의 중요한 법률 정책 사례 좀 찾아줘 이렇게 하면은 얘가 영국에는 어떻게 돼 있고 미국에는 어떻게 돼 있고 독일은 어떤 법이 있고 이렇게 쭉 찾아주고 그럼 독일법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돼 그러면 그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도 찾아주고 이런 비서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참 여러분 AI 그러면 바둑 두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바둑 두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법을 다 통합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주는 뇌 밖의 뇌 엑소브레인 이게 지금 국회 도서관에 추진 중입니다. 곧 만나본다고 하는데. 애트리와 이제 하는데 애트리가 주관이 기술적인 거를 이제 주관하고요. 네네. 저희들은 거기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활용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되고요. 예, 이거 지금 사실은 아까 미세먼지 얘기도 하셨지만 환경 분야 사실 개인이 접근하는 한계가 많거든요. 데이터도 그렇고 이런 게 지금 국회 도서관에서 제공되면 일반인들 중에 나 미세먼지 때문에 좀 피해 본 것 같아. 이거 좀 입법 청원하고 싶어. 이럴 때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 미세먼지 자체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미세먼지 문제를 다룰 때 그런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 입법 지원기관이 입법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 특화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술 정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술지 전기 간행물식으로 이런 게 나오는 게 많죠. 수만 종이죠. 네네. 그러니까 학술 전기 간행물 잡지 그다음에 개간지 월간지 그다음 각 대학 연구소 나오는 거는 100% 저희가 국가도서관이기 때문에 전부 수집해서 설령 지금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봐야 할 때 또는 후세가 봐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수집해서 그거를 이제 보관하고 데이터 DB화 시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국회도서관에 주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참 저는 이렇게 발품 팔고 다녔는데 이제는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정보를 또 학술 정보를 알 수 있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반가운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도서관 요즘 스마트폰에 앱에 검색에 들어가서 국회도서관 치면 앱이 검색이 되는데 애플리케이션도 있군요. 이거 수도 없죠. 그런데 앱을 열어보면 깜짝 놀라세요. 좀 여러분들 한번 구글처럼 검색 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앱을 열면. 거기에다가 뭐든지 필요한 단어를 치면 우리 도서관이 가진 2억 3천만 면의 그 원문 DB가 그대로 나오고 우리 도서관이 가진 모든 자료가 한 화면에 쫙 나옵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이렇게 꽃핀다. 여러분 알고 싶은 정보를 아는 게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렇게까지 접근 가능하고 좀 쉽게 또 서비스되는 측면도 반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꽃피는 게 아니라 진짜 꽃이 이제 곧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도서관 사실 주변에 벚꽃도 많습니다. 이 시기에 국민들 좀 초대하는 행사도 마련했다고요? 저희 국회 차원에서 매년 이제 우리 윤중로의 벚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7일, 8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벚꽃 축제를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또 우리 국회 도서관이 또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저희들은 4월 6일부터 8일까지 하는데
2018년 책과 함께하는 봄꽃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통 이제 음악회도 하고요. 네네. 뭐 인기도서 할인 판매도 하고 책 나눔 행사도 하고 뭐 책잔치도 하고 하는데 네네. 원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말씀하셨다시피 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로봇 체험, 가상현실 체험, 3D 프린터 체험 또 이런 것도 하고요. 뭐 이번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꼭 시간이 되시면 네네. 벚꽃도 구경하시고 우리 도서관에 오시면은 네네. 뭐 음악회도 합니다. 버스킹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4차 산업혁명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는 특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4차 산업혁명이 뭐야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국회도서관 이번에 4월 6일부터 8일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미 뭐 말씀 속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양한 기회가 있는지 다 설명해 주셔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국회도서관장 허영범 관장이었습니다. 네,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경제수사대. 항상 이 불법 금융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굉장히 진화를 빨리 합니다. 좀 과학기술만 진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진화를 빨리 하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선희 조사역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보이스피싱, 이제 뭐 워낙 개그 소재로 쓰이고 많이 주의를 줘서 안 생길 것 같고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성행합니다. 좀 발생 추이 어떤가요? 네, 저희 2017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무려 26%나 증가하였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70대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으로 9억여 원의 피해를 입으시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 백세 인생 이해란 가수께서도 심지어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어르신들 좀 익숙하게 아시라고요. 근데도 잘 안 되는데 70대 어르신 피해 아깝네요. 좀 다른 노력들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 하고 계신가요?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통장 요정 방송 김생민 씨가 출연하여 네. 금융사기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을 설명하는 홍보 동영상 3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아, 김생민 씨 great, stupid 이걸로 유명하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요 피해 유형인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 수법을 설명하는 3편이 있는데요. 네. 1편에서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2편에서는 대출이 절박한 이들의 심정을 악용하는 대출 사기를, 네. 3편에서는 취업을 빙자하여 사회초년생으로부터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사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김생민 씨가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인 기막힌 이야기의 설정으로 제작하여 더욱더 긴장감 넘치는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 영상이니까 사실 라디오에서는 소리밖에 못 들려드리기는 하는데요. 뭐 금감원과 저희는 항상 또 이런 피해 예방을 같이 노력하니까 저희도 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언제 이 영상 나오게 되죠? 네,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 제작된 영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하고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간 우리원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해온 대상이 주로 20대에서 30대 젊은 층과 어르신 등인 점을 감안하여 네. 그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네네. 이번 영상이 향후 우리원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및 SNS에 업로드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각 금융회사의 객장에서도 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생민 씨와 배우분들의 열연과 함께 많은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것인 만큼 금융 소비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상을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즘 뭐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고 또 경제적인 영역에서 아주 친숙한 연예인이죠. 김생민 씨와 금감원이 함께 만든 이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저도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도 좀 여기에서 한번 꿀팁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알아둬야 될 내용 한 번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예방 한 번 더 유의해야 할 부분들 정리해 주시죠. 먼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작은 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으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소속, 직위, 이름을 확인하신 후 당장 전화를 끊으시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막상 본인들이 전화를 받는 순간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사칭 공문을 이용하는 등 사기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심지어는 어느 정부기관이라도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100% 보이스피싱이고요. 전화 끊고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돈 필요한 분들 많고 좀 경제적으로 지금 팍팍하니까 대출 관련 사기도 많아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대출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네.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절대 대출을 받기 전에 보증료, 수수료 등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 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 명백하기 때문에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전화로도 이 대출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업체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돈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취업 앞둔 분들 좀 이렇게 좀 피해 입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대포통장 모집 사기에 속지 않으시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층에게 급여 계좌 개설 또는 보안 출입증이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하는 사기가 많은데요. 네. 본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1년간 신규 예금 계좌의 개설이 어려운 등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또한 환전 알바, 자동차 대금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신분증 남에게 주고서 개인 대리를 절대 하지 않으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통장, 내 금융 거래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위험하다는 점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금융감독원 경제수사대 또 새로운 생생경제에서도 많은 이야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선희 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지도부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할 때 흔히 그 말을 하는데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전혀 싸우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라 잘 싸우고 효과적으로 얻을 걸 얻어내는 게 평화다라는 말이 있죠. 좀 그런 일상과 생활도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